1942년 6월 10일 오후 리비아 사막 한복판, 프랑스군 장교들이 마지막 남은 물 반 컵으로 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 한 방울이 목숨보다 귀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얼굴에 발랐어요. 곁에서 지켜보던 병사들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다들 알았거든요. 웨인 부대 지휘관 아밀 라크바리 중령이 수염을 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을 때는 깨끗해야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쟁의 재구성입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시죠. 이 마른 우물터를 지키던 병력은 3,700명. 그들을 향해 몰려온 독일과 이탈리아 연합군은 적게 잡아 37,000, 많게 보면 45,000이었습니다. 10배가 넘습니다. 여기에 전차 수백 대, 88mm 대포, 하늘을 뒤덮은 급강하 폭격기까지. 반면 프랑스군에겐 전차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결과는 뻔하죠. 독일의 사막의 여우, 롱멜의 작전 계획표에도 이 진지를 처리하는 데 배정된 시간은 딱 하루였습니다. 하루요. 그것도 독일군 본대는 신경도 안 쓰고 지나가 버렸고 이탈리아군한테 너희가 치워라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우습게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700명이 16일을 버팁니다.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전차도 없고 부원군도 안 옵니다. 그런데 16일이요. 도대체 뭘로 버틴 걸까요? 정신력. 그런 말로 넘어가기엔 숫자가 너무 잔인하잖아요.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2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40년 6월 프랑스가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6주 만에요. 유럽 최강 육군이라던 나라가 히틀러 앞에 항복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프랑스는 공식적으로 전쟁에서 빠진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항복을 인정 못하겠다는 사람이 하나 있었죠. 샤를 드골. 당시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런던에서 라디오로 외칩니다. 프랑스는 전투에서 졌을 뿐 전쟁에서 진 게 아니다. 나와 함께 싸울 사람은 오라. 문제는요, 거의 안 왔다는 겁니다. 나라가 이미 항복했는데 누가 남의 나라에서 총을 들겠습니까? 게다가 본토의 비시 정부는 독일과 협력하고 있었고 드골은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은 반역자 신세였습니다. 자유 프랑스군은 출발부터 나라 없는 사람들의 군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대의 구성을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웨인 부대 제13 반여단, 스페인 내전에서 프랑코를 피해 도망친 공화파, 동유럽에서 넘어온 난민들, 그리고 놀랍게도 독일인과 오스트리아인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나치가 싫어서 고국을 등진 사람들이죠. 여기에 차드, 콩고, 세네갈, 마다가스카르 출신 아프리카 소총경들이 붙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대대, 타히티와 뉴칼레도니아 사람들이에요. 남태평양 산호섬에서 배를 타고 지구 반바퀴를 돌아 리비아 사막까지 온 겁니다. 여기에 북아프리카 중대, 인도 차이나 출신 수송병, 카리브의 엔틸리스 제도 출신 간부들까지. 히틀러는 이 부대를 두고 끔찍한 인종 잡탕이라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20개가 넘는 나라 사람들이 프랑스 군복 하나 걸치고 모여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생각이 좀 달라지더군요. 이 사람들 하나같이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라를 뺏겼거나 쫓겨났거나 돌아갈 집이 없거나 뒤로 물러날 곳이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만 갑니다. 지휘관은 마리피에르 퀘니그 장군, 그리고 그 옆에 아밀 라크바리 중령, 이 사람 출신이 기가 막힙니다. 조지아 왕가의 후손, 진짜 공작 집안 사람인데 러시아 혁명 때 나라를 잃고 프랑스로 흘러들어와 웨인 부대에 들어갔어요. 그가 남긴 말이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우리 외국인들이 프랑스에 감사를 표할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프랑스를 위해 죽는 것. 자, 이제 무대를 봅시다. 비르아케임, 아랍어로 노인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그 우물은 오래전에 메워져 물 한 방울 안 나왔습니다. 옛 오스만 제국 흑벽 잔해 몇 조각, 이탈리아 낙타 부대가 쓰다 버린 폐허, 그리고 빈 물통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사방은 완전히 평평한 사막, 나무도 바위도 언덕도 없습니다. 숨을 데가 없다는 뜻이죠. 영국 제8군은 해안 가잘라에서 남쪽 사막으로 80km를 내려오며 거대한 지뢰띠를 깔았습니다. 전체 지뢰가 100만 발이 넘었다고 하죠. 그 띠 중간중간에 여단 하나씩 들어가는 네모난 진지를 박아 넣었는데 병사들은 이걸 상자라고 불렀습니다. 비르아케임은 그 상자들 중 맨 남쪽 끝이었습니다.
퀘니그는 2월부터 여기서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모래를 조금만 걷어내면 시멘트처럼 굳은 안반이 나와요. 곡괭이로 내리치면 불꽃이 튀었답니다. 참호 하나 파는데 하루가 꼬박 걸렸어요. 그렇게 넉 달을 파서 만든 게 참호와 벙커 1200개입니다. 차량도 땅에 묻고 모래로 덮었어요. 위에서 보면 텅 빈 사막인데 그 밑이 벌집처럼 뚫려 있었던 겁니다. 독일군은 나중에 이곳을 악마의 정원이라고 불렀습니다. 바깥에는 대전차 지뢰와 대인 지뢰를 섞어 V자로 두 겹, 5만 발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결정이 나옵니다. 75mm 야포 상당수를 대전차포처럼 쓰기로 하는데 배치한 사격거리가 200m에서 400m였어요. 적 전차가 코앞까지 올 때까지 쏘지 않겠다는 겁니다. 멀리서 쏘면 튕겨나가니까 아예 반드시 뚫리는 거리까지 참겠다는 거죠. 말이 쉽지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전차가 흥건지 일으키며 달려오는데 300m, 250m, 200m 그때까지 방아쇠를 안 당긴다는 거잖아요. 이 결정 하나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곧 보시게 됩니다. 1942년 5월 26일 오후 2시 시작됐습니다. 이탈리아 보병 군단이 북쪽 방어선 정면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연극이었어요. 영국군 전차를 북쪽에 붙들어 놓기 위한 미끼. 그날 밤 롬멜은 보름달을 골라 주력 전체를 남쪽으로 돌립니다. 제15기갑, 제21기갑, 제90경사단, 이탈리아 아리에테 기갑사단까지 수백 대의 전차가 방세, 사막을 우회했습니다. 지뢰띠를 남쪽으로 돌아 다시 북쪽으로 꺾어 올라가 영국군 등 뒤를 끊는다. 목표는 항구 도시 토브룩. 성공하면 이집트와 수에즈가 열립니다.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치명적인 구멍이 있었습니다. 전차 수백 대가 사막을 돌아 올라가면 기름과 물, 탄약을 실은 트럭도 같은 길로 따라와야 한다는 것. 그 보급로 길목 한가운데에 비르아케임이 딱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롬멜은 대수롭지 않게 봤어요. 독일 전차는 그냥 지나가게 하고 이탈리아 아리에테 사단한테 치워라 하고 맡겨버립니다. 역사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롬멜 최대의 실수가 바로 이 판단이었습니다. 5월 27일 새벽 남동쪽 6km 지점에서 첫 총성이 울렸습니다. 인도 제3차량화여단이 기습을 받아 오전 6시 30분에 440명을 잃었어요. 요새한 프랑스군은 그 포성을 들으며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다. 오전 9시 지평선에 흙먼지 기둥이 솟았습니다. 이탈리아 전차 60여 대가 요새 동쪽으로 정면 돌진했어요. 여기서 이탈리아군은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보병을 안 데려왔고 지뢰 제거할 공병도 없었어요. 그냥 밀면 뚫린다고 본 겁니다. 1200m 지점에서 전차들이 포를 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지뢰밭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궤도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궤도 끊긴 전차는 그냥 멈춰선 고철입니다. 그때 프랑스 대전차포들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1시간이 채 안 걸렸습니다. 이탈리아 전차 33대가 모래 위에 멈춰섰어요. 지뢰밭을 용케 통과한 10대도 통과하자마자 하나씩 터졌습니다. 사상자 124명, 포로 91명. 그 포로 명단에 전차 연대장 프레스티시모네 대령 이름이 있었습니다. 롬멜의 하루짜리 임무가 첫날 오전에 박살난 겁니다. 그런데 이날 노획한 물건 중에 속 뒤집히는 게 있었습니다. 이탈리아군 보급 트럭들이 프랑스제였어요. 운행 기록부까지 남아 있었는데 소속이 프랑스 아프리카 제1기병연대. 본토의 비시 정부가 적에게 넘긴 물자였던 겁니다. 나라를 위해 사막에 처박혀 있는 병사들이 정작 자기 나라가 적에게 대준 트럭을 노획한 거예요. 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후 며칠 프랑스군은 가만히 앉아서 맞지 않았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부엔 캐리어라는 작은 궤도 장갑차 63대를 3개 편대로 나눠 쉴 새 없이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적 공병이 지뢰를 걷어내려 하면 달려가 쫓아내고 그 자리에 다시 심었어요. 5월 29일엔 나가서 독일 전차 3대를 부수고 왔고 다른 날엔 이탈리아 반궤도차 7대를 태웠습니다. 어이없는 일도 있었어요. 5월 28일 영국 사막공군이 그만 비르아케임에 폭탄을 떨어뜨린 겁니다. 아군 오폭이죠. 요새 주변에 이탈리아 전차 잔해가 널려 있으니 조종사들이 적 집결지로 착각한 거예요. 퀘니그는 병사들을 내보내 그 잔해를 다 부숴 없애라고 했습니다. 승리의 증거물을 제 손으로 치워야 했던 겁니다. 5월 30일엔 기가 막힌 손님들이 옵니다.
이탈리아군에 잡혔다가 사막에 그냥 풀려난 인도군 620여 명이 걸어 들어온 거예요. 수염과 머리를 다 밀린 채 이틀간 물 한 모금 못 마신 상태로요.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트럭 라디에이터 냉각수까지 마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요새엔 우물이 없다는 겁니다. 물은 전부 트럭으로 실어와야 해요. 이미 잡아둔 저 포로가 240명이 넘는데 620명이 또 들어왔습니다. 먹여 살릴 입이 900명 가까이 들었어요. 다음 보급이 오기 전에 물이 먼저 바닥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31일부터 지독한 모래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 독일군도 눈이 멀었죠. 프랑스군은 이걸 기회로 봤습니다. 트럭 50대가 폭풍을 뚫고 들어와 일주일치 물과 탄약을 내려놓고 인도군과 중상자를 싣고 빠져나갔습니다. 같은 폭풍 속에서 아밀라크바리는 습격대를 이끌고 나가 독일 전차 5대와 전차 수리소를 부수고 돌아왔고요. 그런데 6월 1일 최악의 소식이 날아옵니다. 지레띠 한가운데를 막고 있던 영국 제150여 단 진지가 통째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롬멜이 지레띠를 관통하는 통로를 확보했다는 뜻이에요. 기름이 떨어져 말라 죽을 뻔했던 독일 기갑부대가 숨통을 튼 겁니다. 여기서 비르아케임의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치워야 할 장애물이었는데 이제 반드시 없애야 할 상징이 돼요. 전 세계 신문이 쓰기 시작했거든요. 항복한 나라의 병사들이 사막에서 롬멜을 막고 있다고. 독일군 남부 총사령관 케셀링의 지시가 그걸 보여줍니다. 비르아케임을 짓밟는 것은 프랑스의 저항 정신을 부수는 것이다. 6월 2일 오전 8시 남북에서 요새가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이탈리아 장교 2명이 백기를 들고 걸어 들어왔어요. 항복 권고였습니다. 케니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우리는 여기 항복하러 온 게 아니오. 그런데 통첩을 전하고 돌아서던 이탈리아 장교들이 프랑스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당신들은 위대한 군인입니다. 그냥 예의였을까요? 저는 진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 전차 33대를 1시간 만에 날려버린 상대잖아요. 다음 날 롬멜이 직접 서한에 보냅니다.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한 유혈이다. 어제 전멸한 영국 여단들과 같은 꼴이 될 것이다. 케니그는 답장을 안 썼습니다. 대신 포병이 근처 독일군 차량들에 일제 사격을 퍼부었어요. 그게 답장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엔 영화 같은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연료가 떨어진 영국 스핏파이어 한 대가 요새 항복판에 비상 착륙을 한 거예요. 그러자 웨인 부대 병사들이 밤새 삽을 들고 나가 활주로를 손으로 평평하게 밀었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사막에서요. 그리고 아껴둔 연료를 부어 동트기 전에 날려보냈습니다. 물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남의 나라 조종사 하나 살리겠다고 밤새 흙을 고른 겁니다. 6월 4일엔 영국 공군기가 독일 탄약차를 폭파시켰습니다. 퀘니그가 무전을 날렸어요. 브라보, 공군에 감사한다. 답전이 왔습니다. 즐거운 경기였습니다. 이 짧은 두 줄이 참 좋더군요. 지옥에서도 사람은 농담을 합니다. 실제로 영국 조종사들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갈 때 일부러 비르아케임 상공을 지나며 날개를 흔들어 인사했다고 해요. 하지만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독일 중포는 사거리가 훨씬 길었어요. 프랑스 75mm로는 닿지도 않는 거리에서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그냥 막고 있는 거예요. 물 배급은 하루 한 컵으로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 38도에 하루 물 한 컵. 입술이 갈라지고 혀가 부어 말이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6월 6일 독일 제90경사단의 공격 방식이 확 달라집니다. 전차 대신 공병을 맨 앞에 세운 거예요. 배를 깔고 기어가며 지뢰를 하나씩 손으로 걷어내냈습니다. 무식하게 밀던 이탈리아 군과는 차원이 달랐죠. 낮에 바깥 지뢰밭을 뚫고 밤에 안쪽까지 길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프랑스군이 꺼낸 건 대포가 아니라 소총과 기관총이었습니다. 근거리 화력으로 침투한 독일 보병을 쓸어냈어요. 막긴 막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나쁜 신호였죠. 적이 지뢰밭 통과법을 알아냈으니까요. 같은 시기 영국군은 지뢰뜰 안쪽에서 대규모 반격을 걸었다가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제8군이 제 몸도 못 가누는 처지가 된 거예요. 이 소식이 비르아케임의 무슨 뜻이었는지 아십니까? 구원군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버티는 하루하루가 무너진 영국군이 다시 일어설 유일한 시간이라는 뜻이기도 했고요. 영국군 사령부에서도 프랑스군을 빼줘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왔지만 결론은 그대로 지켜라였습니다.
밖에서야 합리적인 판단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겐 하루 더 죽으라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롬멜에게 비르하케임은 목에 걸린 뼈다귀였습니다. 보급이 좁은 통로 하나로만 겨우 들어오고 토브룩으로 달려가야 할 사단들이 이 마른 우물 하나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사막에서 시간을 잃는다는 건 말라 죽는다는 뜻입니다. 6월 8일 롬멜이 직접 현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날 독일 포병이 쓴 방법이 결정적이었어요. 88mm 포를 진지 코앞까지 끌고 와 참호와 벙커 입구를 눈으로 보면서 직사로 쏜 겁니다. 포탄이 땅을 스치듯 날아가 지하 대피호 입구를 하나씩 열어젖혔습니다. 방어시설의 논리 자체를 깨는 방식이에요. 하늘에서는 슈투카 45대가 먼저, 오후에 60대가 더 왔습니다. 오전 10시경 독일 보병이 진지를 내려다보는 능선까지 올라왔어요. 그 언덕을 지킨 건 차드와 콩고에서 온 아프리카 소총병들이었습니다. 옆에서 동료들이 쓰러지는데도 물러서질 않았어요. 그러다 오후에 탄약고가 폭격에 터지면서 결국 방어선을 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 기자 코흐의 기록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롬멜 본인이 지레바 통로 안까지 들어와 독일 보병에겐 후어베르츠, 이탈리아 보병에겐 아반티라고 소리쳤다고요. 앞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사령관이 최전선 지레밭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급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날 저녁 롬멜이 자기 수첩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맹렬한 돌격이었음에도 격퇴당했다. 방어하는 자들의 훌륭한 위협이다. 이날 영국 사막공부는 하루에만 478배를 출격했습니다. 밤에는 낙하산으로 보급품을 떨어뜨렸는데 실제로 들어온 물은 170m, 욕조 하나 분량이에요. 수천 명이 있는 진지예요. 그 물은 전부 부상자에게 돌아갔습니다. 6월 9일 가장 처참한 날이었습니다. 폭격기 20대와 슈투카 40대가 전투기 50대의 호위를 받으며 들이닥쳤습니다. 이어진 폭격은 프랑스 참전 군인들이 나중에 1916년 베르댕에서 겪은 어떤 폭격보다 강했다고 회고했습니다. 1차 대전 최악의 지옥이라는 그 베르댕보다요. 남쪽에서는 독일 소총연대 2개 대대가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고 요새 180m 앞까지 왔습니다. 그 남쪽을 지킨 게 태평양 대대 타히티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진지 앞에 독일군 시신 259를 남기며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대장 브로슈 중령이 포탄 한 발에 부관과 함께 전사했습니다. 남태평양 섬에서 지원병들을 모아들여온 지휘관이 사막 모래 위에서 죽은 겁니다. 오후 1시 적기 130대가 북쪽을 융단 폭격하고 방어선 2곳이 뚫렸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가 브랜 캐리어였어요. 반쯤 장갑 뚫은 작은 차에 병사들이 올라타 뚫린 지점으로 그냥 돌진했습니다. 서로 수류탄을 던지는 백병전 끝에 방어선을 다시 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마지막 폭격이 야전병원을 덮쳤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부상자 10대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중 여럿이 타히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날 밤 런던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드골이었어요. 짜니그 장군, 부대원들에게 전하시오. 프랑스 전체가 그대들을 보고 있으며 그대들은 프랑스의 자랑이요. 6월 10일 마지막 날입니다. 오후 이 전투 최대의 공습이 옵니다. 슈투카 100대가 몇 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진지 위에 폭탄 130톤을 쏟아부었습니다. 축구장 몇 개 넓이에 130톤이에요. 폭격이 끝나고 세어보니 남은 건 75mm 포탄 200발, 박격 포탄 700발이 전부였습니다. 처음 쌓아둔 75mm가 2만 발이었어요. 놀라운 건 이 16일 동안 실제로 쏜 포탄이 4만 2천 발이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들어온 보급 트럭들이 그 차이를 메웠던 거죠.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경사들은 전사한 동료의 탄입대를 뒤져 총알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 오후에 처음 말씀드린 그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물로 면도를 하고 깨끗한 군복으로 갈아입은 장교들. 그걸 본 병사들은 오늘 밤이 어떤 밤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같은 시각 롬멜은 내일이면 끝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전차를 진지 안으로 밀어넣지 않았어요. 지르밭에서 또 잃을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첫날 아침 이탈리아 전차 33대가 1시간 만에 사라진 그 장면이 16일이 지나도록 사막의 여우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죠. 결국 지뢰밭이 마지막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영국군 사령부에서 최종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요새를 비우고 나오라. 계획은 이랬습니다. 공병이 서쪽 지뢰를 걷어내 통로를 만들고 부상자와 차량을 먼저 빼고
전투 병력이 뒤따른다. 남는 장비는 전부 포파하고 2개 중대는 남아 사람이 있는 척 계속 사격한다. 병사들은 배낭을 찢고 남은 휘발유를 모래에 부었습니다. 적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계획대로 안 갔습니다. 어두운 데다 몇 달 전 자기들이 심은 지뢰가 모래에 파묻혀 찾기가 어려웠어요. 넓은 통로는 무슨,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좁은 길 하나가 다였습니다. 출발이 75분이나 늦어졌습니다. 자정무렵 외인대대가 통로를 빠져나가고 태평양 계대가 막 진입하던 그 순간 하늘로 조명탄이 솟았습니다. 사막이 대나처럼 밝아졌고 독일 중기관총이 예광탄을 뿌리며 통로를 갈랐습니다. 차량들이 불타기 시작했어요. 선두 안내 차량은 길을 잃고 지뢰를 3번이나 밟았습니다. 출구 앞엔 독일 제90경사단이 진을 치고 있었고요. 촤니그는 명령했습니다. 지르고 모고 전속력으로 뚫어라. 이 아수라장에서 지휘관 여럿이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캐니그가 탄 차의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수전 트래버스라는 영국 여성이었어요. 야전병원 구급차 운전사로 왔다가 눌러앉은 사람인데 외인부대 역사상 유일하게 정식 대원이 된 여성입니다. 그녀가 요새에서 캐니그의 참호 옆에서 지냈다는 점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단순한 상관과 부하는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따라다닙니다. 본인이 훗날 회고록에서 꽤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고요. 그날 밤 그녀는 헤드라이트도 없이 지뢰밭 좁은 길을 최고 속도로 밟았습니다. 한 번은 방향을 잘못 잡아 독일 전차들이 세워진 한복판으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빠져나왔다고 해요. 새벽에 영국군 진지에 도착했을 때 그 차에는 총알구멍이 11개 뚫려 있었고 브레이크는 완전히 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회고가 참 그녀답습니다. 어둠 속에서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로 달리는 건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제 유일한 걱정은 엔진이 꺼지는 것뿐이었죠. 그리고 우리 외국인이 프랑스에 보답할 길은 죽는 것뿐이라 했던 아밀라크바리는요, 요새의 마지막 정리를 맞고도 그날 살아서 빠져나왔습니다. 6월 11일 오전 7시 탈출 종대가 영국군 진지에 도착했습니다. 3,700명 중 약 2,700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끝까지 남아 사격하던 2개 중대, 어둠 속에서 대열을 놓친 병사들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최종 피해는 전사 141명, 부상 229명, 포로 814명. 그리고 이 포로들에 관해서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알았을 때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히틀러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포로 중 독일계, 그러니까 나치를 피해 도망쳐 외인부대 군복을 입은 독일인과 오스트리아인은 정규 포로로 대우하지 말고 즉결 처형하라고요. 조국을 배신한 자들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롬멜이었습니다. 그리고 롬멜은 그냥 무시했습니다. 서랍에 넣어버린 거예요. 포로들은 전원 정규 포로로 처리돼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 포로 중 실제 프랑스인은 10% 정도였다는 연구도 있다는 점이에요. 나머지는 다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치를 피해 도망쳤던 독일인 병사들은 자기 목에 사형 선고가 걸려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무사히 수용소로 갔던 겁니다. 그럼 이 16일이 뭘 바꿨을까요? 독일과 이탈리아군 손실은 사상자 3,300명, 차량 160대, 항공기 49대, 요새 하나 치우는 값치고는 엄청납니다. 하지만 롬멜에게 진짜 아팠던 건 시간이었어요. 하루면 끝났어야 할 일이 16일이 됐고 그동안 4개 사단이 마른 우물 하나에 묶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하던 토브룩을 손에 넣은 건 프랑스군이 빠져나오고도 열흘이 더 지난 6월 21일이었습니다. 그 16일 동안 영국 제8부는 전열을 수습하고 물러나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롬멜은 이집트 엘 알라메인에서 결국 멈춰섭니다. 북아프리카 전선의 물줄기가 거기서 바뀝니다. 그 방어선을 준비할 시간이 바로 이 사막의 16일에서 나온 겁니다. 지중해 몰타섬을 공수부대로 점령하려던 독일의 계획도 일정이 밀리다 결국 취소됐고요. 롬멜 본인의 한마디, 아프리카에서 이토록 힘겨운 싸움을 강요당한 적은 거의 없었다. 독일 장군 멜렌티는 전후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막전쟁 전체를 통틀어 우리는 이보다 더 영웅적이고 끈질긴 방어를 만난 적이 없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때까지 처칠은 이들을 자유 프랑스라고 불렀습니다. 비르 하케임 이후부터는 싸우는 프랑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6월 10일 드골을 만난 자리에서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번 전쟁에서 가장 위대한 무훈 중 하나입니다. 드골은 이 소식을 듣고 방에 혼자 들어가 벽에 머리를 대고 울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2년 동안 당신들은 나라도 없지 않냐 하는 소리를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럴만하지 않았을까요?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르하케임에서 되살아난 영광의 한 줄기가 피 흘리는 병사들의 이마를 어루만졌을 때 세계는 프랑스를 다시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이 16일을 관통하는 승리의 법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준비는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끝난다. 넉 달간 안반을 쪼개 판참호 1200개와 지뢰 5만 발, 이 지루한 노동이 전투의 파라를 결정했습니다. 폭탄 130톤을 맞고도 버틴 건 용기가 아니라 그 구멍들 덕분이었어요. 둘째, 쏠 수 있을 때 쏘지 말고 뚫을 수 있을 때 쏴라. 200m까지 참았다 당긴 한 발이 1000m에서 튕겨나가는 10발보다 강했습니다. 참는 것도 전술입니다. 셋째, 갇힌 자가 사는 법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밖으로 나가 적 공병을 쫓고 수리소를 부순 습격들이 포위망 완성을 며칠씩 늦췄습니다. 웅크리기만 했다면 진작 끝났을 겁니다. 넷째, 못하는 걸 인정하고 남에게 맡겨라. 대포 사거리에서 밀린다는 걸 인정하고 그 빈자리를 영국 공군의 출격으로 메웠습니다. 자존심 세우다 죽는 부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섯째,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킬 것이 분명한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3,700명 중 절반 가까이는 프랑스인이 아니었습니다. 조지아 공작, 스페인 공화파, 나치를 피해 도망친 독일인, 차드와 콩고의 소총병, 지구 반바퀴를 돌아온 타히티 사람들. 이들이 지키려던 건 프랑스라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대답이었을 겁니다. 그건 물이 떨어져도 총알이 떨어져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몇 사람의 뒷이야기만 짧게 전해드릴게요. 죽는 것뿐이라고 했던 아밀라크 바리는 넉 달 뒤인 1942년 10월 24일 엘 알라메인에서 포탄 파편에 머리를 맞고 전사했습니다. 36이었어요. 결국 자기가 말한 대로 됐죠. 이 요새에서 싸운 메스메르 대위는 살아남아 30년 뒤 프랑스 총리가 됩니다. 수전 트레버스는 전후 정식으로 웨인 부대에 입대해 인도차이나에서도 복무했고 90이 넘어서야 회고록을 냈습니다. 2003년 94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지금 파리에 가면 에펠탑 옆으로 센강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영화 인셉션에 나오는 그 다리요. 이름이 비르아켄 다리입니다. 바로 옆 지하철역 이름도 비르아켐이고요. 프랑스 사람들한테 비르아켐이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답한다고 합니다. 지하철역이잖아요. 그 이름이 리비아 사막의 마른 우물터에서 왔다는 걸, 그리고 그 우물터에서 물 반 컵으로 면도를 하고 죽으러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제 많지 않습니다. 1942년 6월 11일 아침, 그곳엔 부서진 대포와 텅 빈 참호만 남아 있었습니다. 인지는 빼앗겼고 서류상으로는 분명한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패배한 자리에서 한 나라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항복한 나라가 아니라 싸우는 나라로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